서기 395년 1월 북부 이탈리아의 메디올란 황제의 침실. 침대 위에 누운 남자가 숨을 헐떡인다. 그의 몸은 수종으로 부어올랐고 피부는 밀랍처럼 창백하다. 펠라비우스 테오도시우스, 위대한 테오도시우스, 로마 제국의 마지막 단독 황제. 그는 죽어가고 있다. 침대 곁에 두 소년이 서 있다. 18살 아르카디우스는 졸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그의 옆에 선 11살 호노리우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테오도시우스의 입술이 움직인다. 마지막 유언. 아르카디우스에게는 동쪽을, 호노리우스에게는 서쪽을,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그리스어와 라틴어, 부와 빈곤, 미래와 파멸. 테오도시우스는 그리스도교를 사랑했습니다. 380년, 그는 테살로니키에서 폭동을 진압하며 7,000명을 학살했습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황제라 해도 신 앞에서는 한 명의 죄인일 뿐이다. 테오도시우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참회했습니다. 황제가 교회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391년, 테오도시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모든 이교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신전들이 폐쇄되었습니다. 제사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에 있던 승리의 여신상이 철거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50년 동안 50명의 황제, 대부분이 칼에 죽었습니다. 군단은 서로를 죽였고 국경은 무너졌습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라인강을 건넜습니다. 동쪽에서는 페르시아가 제국의 심장부를 찔렀습니다. 남쪽에서는 사막의 약탈자들이 이집트를 유린했습니다. 로마의 거리에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신들이 로마를 버렸다고. 284년, 한 병사가 페르시아 전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클레스, 노예의 손자.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그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디오클레스는 어린 시절 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갈리아의 한 드루이드 여사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멧돼지를 죽일 때 황제가 되리라. 라틴어로 멧돼지는 아페르입니다. 디오클레스는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는 수십 마리의 멧돼지를 사냥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84년, 황제 카루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번개에 맞았다는 소문도 있었고 암살당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카루스의 아들 누메리아누스가 새 황제가 되었지만 곧 그도 죽었습니다. 범인은 근위대장 아리우스 아페르였습니다. 군대가 아페르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디오클레스를 새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디오클레스는 정군이 보는 앞에서 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페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디오클레스가 외쳤습니다. 나는 멧돼지를 죽였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 불렸습니다. 디오클레티안, 노예의 손자에서 로마의 신이 된 남자. 디오클레티안은 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기엔 너무 거대했습니다. 서쪽에서는 브리타니아의 반란, 동쪽에서는 페르시아의 전쟁,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의 침입, 남쪽에서는 이집트의 소요. 한 남자로는 부족했습니다. 286년, 디오클레티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국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동쪽은 자신이, 서쪽은 친구 막시미아누스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293년, 디오클레티안은 더 대담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테트라르키아, 사도정치, 4명의 황제, 2명의 아우구스투스, 디오클레티안과 막시미아누스, 2명의 카이사르, 갈레리우스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4사람이 제국을 나눠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디오클레티안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안은 놀라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20년 후 아우구스투스들은 자진해서 물러날 것이며 카이사르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황제가 자진해서 권력을 내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305년 5월 1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오클레티안과 막시미아누스가 동시에 퇴위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안은 달마티아의 거대한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채소밭을 가꾸었습니다. 양배추를 키웠습니다. 몇 년 후 궁정의 사절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제국이 다시 혼란에 빠졌으니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배추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양배추들을 보시오. 내가 직접 키운 것들이요. 권력이 이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오? 세계의 주인이었던 남자가 양배추 농부로 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디오클레티안이 만든 시스템은 곧 무너졌습니다.
테트라르키아는 내전으로 변했습니다. 황제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 찬탈자와 반란자, 피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우스 크로루스의 아들. 그는 야심찬 청년이었습니다. 312년 10월,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향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적은 막센티우스, 로마를 지배하는 참남자였습니다. 테베레 강의 밀비우스 다리에서 두 군대가 맞섰습니다. 전투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십자가가 나타났고 그 위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표지로 승리하리라. 콘스탄티누스는 명령했습니다. 모든 방패에 그리스도의 표지를 그리라고. 군단병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교도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막센티우스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갑옷의 무게에 짓눌려 그는 익사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입성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하지만 로마는 이교의 도시였습니다. 원로원은 여전히 옛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카피톨리누스 언덕에는 유피테르 신전이 솟아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고. 그리스도의 도시, 새로운 로마. 324년 11월, 콘스탄티누스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한 작은 그리스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비잔티움, 한때 메가라인들의 식민지였던 곳. 콘스탄티누스는 이곳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장소라고. 동쪽에는 보스포루스 해협, 서쪽에는 육지, 북쪽에는 황금강만, 남쪽에는 마르마라 해. 자연이 만든 요새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곳,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기는 제국의 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쪽 속주들, 시리아, 이집트, 소아시아, 이곳들이 로마의 곡창이자 금고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명령했습니다. 새 수도를 건설하라고. 100만 명 이상의 노예와 식민지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참호가 파졌습니다. 궁전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교회들이 지어졌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예술품들이 실려왔습니다. 그리스의 조각상들, 로마의 기념물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새 수도를 장식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330년 5월 11일, 대성당에서 엄숙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디아뎀이 빛났습니다. 동방 전제군주들의 왕관, 로마 황제들이 결코 쓰지 않았던 것. 이제 로마는 과거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선언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노바로마, 새로운 로마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불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그날부터 제국은 진짜로 들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다르다는 것을. 동쪽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황금강만의 사슬로 막힌 항구, 삼중 성벽, 그리스 화약, 부유한 상인들, 교육받은 관료들, 그리스어를 쓰는 백성들. 서쪽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과거, 하지만 무너지는 현재. 성벽은 낡았고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아퀴아 대수도는 금이 갔고 포럼은 방치되었습니다. 라틴어를 쓰는 백성들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동쪽은 부유했습니다. 이집트의 곡물, 시리아의 비단, 소아시아의 도시들, 돈이 흘러넘쳤습니다. 서쪽은 텅 비어갔습니다. 갈리아는 약탈당했고 히스파니아는 고립되었으며 브리타니아는 포기되었습니다. 동쪽에는 그리스 철학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학원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 천년의 지적 전통. 서쪽에는 군사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레기온의 행진, 검투사의 피, 정복의 기억. 두 세계는 같은 이름을 공유했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을 다르게 예배했습니다. 서로 다른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337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제국을 나눠 사졌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제국은 계속 분열과 통합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한 황제가, 때로는 두 황제가, 때로는 세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379년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 고트족이 로마군을 몰살시켰습니다. 황제 발렌스가 전사했습니다. 로마 군단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국은 새로운 황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히스파니아 출신의 한 장군을 선택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유능한 군인, 현명한 외교관, 독실한 그리스도교인. 테오도시우스는 동쪽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트족과 협상했습니다. 싸울 수 없다면 협력하라. 고트족에게 땅을 주고 연금을 지불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로마를 위해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에우트로피우스는 추방됩니다. 나중에 처형됩니다. 새로운 권력자는 황후 에우독시아입니다. 강한 여자, 야심찬 여자. 그녀는 스틸리코를 더 증오합니다. 401년 알라리크가 이탈리아로 침입합니다. 처음으로 스틸리코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인강과 브리타니아에서 군단을 소환합니다. 레티아와 노리쿰에서 야만인 용병들을 모집합니다. 402년 4월 6일 부활절날 폴렌티아 전투가 벌어집니다. 스틸리코가 승리합니다. 알라리크는 도망칩니다. 403년 베로나에서 또 전투, 또 승리. 알라리크는 일리리쿰으로 후퇴합니다. 스틸리코는 영웅입니다. 로마의 구원자. 하지만 호노리우스는 겁에 질렸습니다. 밀라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로마를 지켜왔던 신들이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392년 5월 서쪽 제국의 젊은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의문사했습니다. 자살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권력자는 군대 사령관 아르보가스트였습니다. 프랑크족 출신의 야만인. 그는 발렌티니아누스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아르보가스트는 새 황제를 세웠습니다. 에우게니우스, 제국 서기국장이었던 온건한 그리스도교인. 하지만 에우게니우스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을 지지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귀족들이 기뻐했습니다. 오래된 신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에우게니우스는 이교 신전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유피테르와 헤라클레스의 제단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분노했습니다. 에우게니우스를 찬탈자라고 선언했습니다. 393년 그는 어린 아들 호노리우스를 서쪽의 아우구스투스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11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테오도시우스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아내 갈라가 임신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중에 갈라는 죽었습니다. 아기도 함께 죽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하루 동안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테오도시우스는 환관 에우트로피우스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테베의 수도자 이오아니스에게 예언을 구하라고. 노인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승리할 것이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될 것이요.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요. 하지만 그대가 이길 것이요. 테오도시우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쪽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떠났습니다. 발칸을 가로질러 알프스를 향해 행군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18살 아들 아르카디우스를 동쪽에 남겨두었습니다. 섭정으로 루피누스를 임명했습니다. 루피누스, 갈리아 출신, 욕심 많은 남자, 거대한 재산을 가진 자. 그의 탐욕은 전설적이었습니다. 한편 서쪽에서는 아르보가스트와 에우게니우스가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알프스의 동쪽 관문, 율리안 장벽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프리기두스 강 근처, 오늘날 스로베니아의 비파바강. 이교도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365년 동안만 숨겨될 것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해를 서기 29년으로 치면 365를 더하면 정확히 394년이었습니다. 이교의 신들이 돌아올 해. 에우게니우스의 군대는 헤라클레스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전장을 둘러싼 산꼭대기에 유피테르의 황금 번개를 든 조각상들을 세웠습니다. 고대 로마의 신들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의 군대는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394년 9월 5일 오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선봉에 고트족을 배치했습니다. 2만 명. 알라리크와 가이나스가 이끄는 전사대. 테오도시우스는 교활했습니다. 고트족이 많이 죽으면 제국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트족이 돌격했습니다. 아르보가스트의 방어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율리안 장벽의 요새, 좁은 계곡, 높은 지대.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창이 숲처럼 솟았습니다. 고트족이 쓰러졌습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해가 질 무렵 1만 명의 고트족이 전멸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의 장군 바쿠리우스도 전사했습니다. 에우게니우스가 웃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미 병사들에게 포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후퇴했습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천막에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9월 6일,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얼음장 같은 알프스의 바람, 그것은 보라였습니다. 거센 돌풍, 바람이 에우게니우스의 군대를 향해 몰아쳤습니다. 그들이 쏜 화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람에 실려 그들 자신을 향해 창들이 손에서 뜯겨나갔습니다. 깃발들이 찢겼습니다. 먼지가 눈을 찔렀습니다. 시인 클라우디아누스가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추운 부풍이 산의 폭풍으로 적의 대열을 압도했고 던진 자들에게 화살을 다시 던졌으며 맹렬하게 그들의 창을 뽑아냈다. 테오도시우스의 군대가 재공격했습니다. 바람을 드니엎고 신의 바람을. 에우게니우스의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혼란이 일었습니다. 병사들이 도망쳤습니다. 테오도시우스의 병사들이 진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에우게니우스의 천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에우게니우스가 잡혔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앞에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자비를 구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우게니우스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머리는 진영에 내걸렸습니다. 아르보가스트는 도망쳤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추격병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아르보가스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검에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프리기두스 전투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패배했습니다. 역사가 테오도레투스는 나중에 썼습니다. 에우게니우스와 아르보가스트의 군대는 헤라클레스 신의 깃발을 들고 싸웠으니 그들에 대한 승리는 이교에 대한 승리를 상징했다. 로마의 고대 신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승리자로 밀라노에 입성했습니다.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동쪽과 서쪽 모두를 다스렸습니다. 통일된 로마 제국,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 통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 5달. 테오도시우스는 피곤했습니다. 그의 몸은 수종으로 부어올랐습니다. 다리가 붓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50대였지만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1월 17일,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불려왔습니다.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 테오도시우스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8살 아르카디우스. 역사가 필로스토르기우스의 묘사에 따르면 키가 작고 몸이 마르고 힘이 약하고 얼굴이 거무스름했다. 그의 영혼의 나태함은 그의 말과 눈의 성질에서 드러났는데 눈은 졸리고 병적으로 감겼다. 약한 아이, 우유부단한 아이, 11살 호노리우스, 어린아이. 역사가들은 그가 닭을 키우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전합니다. 나중에 로마가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로마라고 이름 붙인 닭이 죽었냐고 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에게 세계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테오도시우스는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동쪽을 다스릴 것이다.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호노리우스는 서쪽을 다스릴 것이다. 로마와 함께.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후견인이 필요했습니다. 동쪽에는 루피누스, 서쪽에는 스텔리코, 2명의 야만인. 루피누스는 갈리아의 엘루사 출신이었습니다. 거대한 재산을 가진 남자, 야심찬 남자, 탐욕스러운 남자. 역사가 에우나피우스는 그를 무시무시한 탐욕을 가진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스텔리코는 반달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훌륭한 군인, 충성스러운 장군. 테오도시우스의 조카 세레나와 결혼했습니다. 10년 동안 테오도시우스의 곁에서 싸웠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호노리우스를 스틸리코에게 맡겼습니다. 11살 황제의 후견인. 1월 17일 밤 테오도시우스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져 성인들의 교회에 묻혔습니다. 제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두 황제는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법령은 두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동전에는 두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제국이라는 것을. 동쪽 제국, 콘스탄티노플, 아르카디우스, 루피누스. 서쪽 제국, 로마, 아니, 이제 밀라노, 호노리우스, 스텔리코. 그리고 이 두 제국은 서로를 증오할 것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루피누스와 스텔리코는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루피누스는 스텔리코를 야만인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스텔리코는 루피누스를 탐욕스러운 관료라고 조롱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의 죽음 직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트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라리크, 프리기두스에서 1만 명의 동족을 잃은 고트족 지도자. 그는 분노했습니다. 로마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주지 않았습니다. 알라리크는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트라키아를 약탈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불태웠습니다. 그리스를 침략했습니다. 스틸리코가 군대를 이끌고 그를 막으러 갔습니다. 프리기두스의 승리군이 아직 모여 있었습니다. 동쪽과 서쪽 군단이 함께 스틸리코는 알라리크를 테살리아의 산악지대로 몰아넣었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알라리크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승리가 눈앞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콘스탄티노플에서 명령이 왔습니다. 루피누스가 아르카디우스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스틸리코는 동쪽 제국의 영토에서 물러나라. 동쪽 군단을 콘스탄티노플로 돌려보내라. 스틸리코는 분노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후퇴하라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두 제국은 하나였습니다. 아르카디우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스틸리코는 이를 갈았습니다. 동쪽 군단을 고트족 장군 가이나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을 콘스탄티노플로 보냈습니다. 알라리크는 탈출했습니다. 약탈품을 챙겨 에피루스로 갔습니다. 루피누스는 기뻐했습니다. 스틸리코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95년 11월 27일 콘스탄티노플 동쪽 군단이 돌아왔습니다. 가이나스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성문 밖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루피누스도 함께 있었습니다. 군대가 행진했습니다. 정연한 대오, 반짝이는 갑옷. 루피누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대오가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이 루피누스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검이 번쩍였습니다. 루피누스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수십 개의 검이 그를 찔렀습니다. 그의 몸이 산산이 찢겼습니다. 피가 대리석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병사들은 루피누스의 잘린 손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조롱하며 외쳤습니다. 돈을 달라, 돈을 달라. 루피누스의 탐욕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황제 아르카디오스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일까요? 역사가들은 스틸리코를 의심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나도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루피누스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관 에우트로피우스. 에우트로피우스는 아르카디우스의 침실 시종이었습니다. 교활한 남자, 야심찬 남자. 그는 루피누스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이제 루피누스가 사라지자 에우트로피우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에우트로피우스는 즉시 스틸리코를 공격했습니다. 397년 스틸리코를 동쪽 제국의 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암살자들을 보냈습니다. 두 제국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역사가 에우나피우스는 썼습니다. 왕들을 다스리던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권력을 후견하던 자들이다. 그 후견인들은 서로 계속 전쟁을 벌였으니 공개적인 무력과 치켜등 무기로서가 아니라 은밀하게 온갖 속임수와 간계를 다 사용하여 동쪽과 서쪽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에우트로피우스가 아르카디우스를 조종했습니다. 라벤나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호노리우스는 밀라노가 아닌 라벤나에 있었습니다. 402년 고트족의 위협 때문에 더 안전한 라벤나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라벤나, 늪지대의 요새, 바다로 탈출할 수 있는 도시, 겁쟁이 황제에게 완벽한 곳. 스틸리코는 여전히 서쪽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402년과 403년 그는 알라리크를 2번 격파했습니다. 폴렌티아 전투, 베로나 전투, 승리. 하지만 동쪽은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라리크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동쪽 정부는 알라리크에게 일리리쿰의 군사령관직을 주었습니다. 연봉까지 지급했습니다. 알라리크는 웃었습니다. 로마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로마를 공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야만인들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분열된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적대적인 왕국. 하나는 부유하고 교활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그리스 철학자들과 간교한 외교관들의 도시. 그들은 적에게 금을 주고 야만인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생존의 기술. 다른 하나는 자랑스럽고 어리석었습니다. 라벤나, 로마 군단의 후예들. 그들은 여전히 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을 휘두를 로마인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직 야만인 용병들만. 408년 2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동쪽에서 아르카디우스가 죽었습니다. 5월 1일 원인은 불명. 그의 아들 테오도시우스 2세가 7살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노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로 가려고 했습니다. 조카의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스틸리코가 말렸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폐하. 호노리우스의 궁정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틸리코가 동쪽을 빼앗으려 한다고, 자기 아들 에우케리우스를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로 만들려 한다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호노리우스의 새 총애자 올림피우스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속삭였습니다. 스틸리코가 배신자입니다. 그는 야만인입니다. 그는 알라리크와 공모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라벤나.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스틸리코를 체포하라. 스틸리코는 교회로 도망쳤습니다. 피난처를 구했습니다. 병사들이 교회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스틸리코를 끌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스틸리코가 나왔을 때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머리가 잘렸습니다. 서쪽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나도 처형되었습니다. 아들 에우케리우스도 살해되었습니다. 스틸리코의 가족이 전멸했습니다. 스틸리코의 동맹자들도 숙청되었습니다. 그의 부하 장교들,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야만인 동맹군들, 수천 명의 야만인 병사들의 가족이 학살당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시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은 로마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야만인 병사들은 분노했습니다. 3만 명이 진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알라리크에게 갔습니다. 알라리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군대는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408년 10월 알라리크가 로마를 포위했습니다. 409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는 금 5천 파운드, 은 3만 파운드, 비반 4천 벌, 가죽 3,000장, 후추 3천 파운드를 바쳤습니다. 알라리크는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410년 그는 다시 왔습니다. 8월 24일 로마의 성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고트족이 들어왔습니다. 3일 동안 로마는 불탔습니다. 800년 만에 처음으로 로마가 약탈당했습니다. 브렌누스와 갈리아인들 이후로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히에로니무스 성인은 베들레헴에서 섰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도시가 정복당했다. 북아프리카의 아우구스티노스 주교는 신의 도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몰락을 설명하기 위해. 하지만 라벤나에서 호노리우스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전령이 왔습니다. 로마가 죽었습니다. 호노리우스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방금 먹이를 줬는데? 그는 자신이 로마라고 이름 붙인 수탉을 생각한 것입니다. 전령이 설명했습니다. 아니 폐하, 도시 로마가 약탈당했습니다. 아, 호노리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군. 내 로마는 살아있어. 이것이 서쪽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동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콘스탄티노플은 안전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벽, 그리스 화약, 사슬로 막힌 황금강만, 알라리크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동쪽 제국은 번영했습니다. 7살 테오도시우스 2세를 섭정 안테미우스가 현명하게 보좌했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샀습니다. 야만인들에게 금을 주고 서쪽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매혹한 전략,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제국의 운명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브리타니아는 포기되었습니다. 410년 갈리아는 반달족, 알란족, 수에비족에게 넘어갔습니다. 히스파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리카는 430년에 반달족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곡창이 사라진 것입니다. 동쪽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는 성장했습니다. 그는 법전을 펜천했습니다. 438년 테오도시우스 법전, 로마법의 집대성, 1000년 후에도 유럽의 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 대학을 세웠습니다. 425년 그리스어와 라틴어 교수들, 철학, 수사학, 법학, 지식의 등대. 그는 신학 논쟁을 중재했습니다. 431년 에페소스 공의회, 451년 칼케돈 공의회. 동쪽 제국은 정통 기독교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강화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 3중 방어선, 육지 쪽으로 6km, 높이 12m, 너비 5m, 성벽 안에 또 성벽, 탑 100개. 1000년 동안 이 성벽은 콘스탄티노플을 지킬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와도, 아바르족이 와도, 아랍인들이 와도, 불가르인들이 와도, 러시아인들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423년 십자군의 배신으로만 뚫릴 것입니다. 그리고 1453년
메흐메드 2세의 대포로. 하지만 그것은 천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450년대 두 제국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는 50만 명이 살았습니다. 번화한 항구, 시장에는 동쪽의 비단, 인도의 향료, 이집트의 곡물, 아프리카의 상아, 성소피아 대성당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경마장에는 10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자들이 논쟁했습니다. 로마에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100만에서 50만으로, 다시 30만으로, 20만으로. 대수로는 무너졌습니다. 공중목욕탕은 폐쇄되었습니다. 포rum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은 방치되었습니다. 신전들은 교회로 개조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서쪽 제국의 황제들은 더 이상 로마에 살지 않았습니다. 라벤나, 늪의 도시, 모기의 도시, 안전하지만 비참한 도시. 445년 호노리우스가 죽었습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통치한 기간은 48년. 그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새 황제는 발렌티니아누스 3세였습니다. 6살 아이, 호노리우스의 조카, 또 어린아이 황제, 또 섭정.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 갈라플라키디아, 테오도시우스의 딸, 호노리우스의 여동생, 알라리크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알라리크의 후계자 아타울프와 결혼했던 여자. 남편이 죽은 후 라벤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국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455년 반달족의 왕 가이세리크가 로마를 다시 약탈했습니다. 알라리크보다 더 철저하게 14일 동안 배들이 보물을 가득 싣고 카르타고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에서 가져온 유대의 성물들, 예루살렘에서 티투스가 약탈했던 것들, 이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로마는 비어갔습니다. 455년 3월 16일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를 죽인 자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혼란, 또 혼란. 455년부터 476년까지 서쪽 제국에는 9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1년도 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황제의 이름은 아이러니했습니다.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로물루스, 로마를 세운 전설의 왕의 이름. 아우구스툴루스, 어린 아우구스투스라는 뜻. 조롱의 의미가 담긴 별명. 그는 14살이었습니다. 475년 10월 그의 아버지 오레스테스가 그를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476년 9월 4일 오도아케르가 라벤나로 진군했습니다.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항복했습니다. 오도아케르는 친절했습니다. 어린 황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연금을 주고 캄파니아의 한 저택으로 보냈습니다. 로물루스는 거기서 말년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도아케르는 새 황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황제의 휘장, 왕관, 자주색 망토, 왕울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로 보냈습니다. 동쪽 황제 제노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함께 서쪽은 더 이상 황제가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의 황제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동쪽과 서쪽 모두의 황제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탈리아 총독이 되겠습니다. 제노는 휘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제노가 유일한 황제였습니다. 오도아케르는 그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쪽 로마 제국은 끝났습니다. 1000년의 역사, 아우구스투스부터 로물루스까지 503년의 제국, 끝났습니다. 야만인 왕이 이탈리아를 다스렸습니다. 반달족이 아프리카를 지배했습니다. 서고트족이 히스파니아와 갈리아 남부를 차지했습니다. 부르군트족이 갈리아 동부를 통치했습니다. 프랑크족이 갈리아 북부를 정복했습니다.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은 살아있었습니다. 제노 황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경쟁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야만인들과 거래했습니다. 그의 후계자 아나스타시우스는 더 나았습니다. 재정을 개혁했습니다. 세금을 정비했습니다. 국고에 32만 파운드의 금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은 유스티누스, 그 다음은 유스티니아누스. 유스티니아누스, 위대한 황제. 그는 서쪽을 되쳐주려 했습니다. 433년 그의 장군 벨리사리우스가 아프리카를 정복했습니다. 반달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436년 벨리사리우스가 시칠리아를 점령했습니다. 440년 라벤나가 함락되었습니다. 동고트 왕국이 끝났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웃었습니다.
로마가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20년의 전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자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야만인의 땅이 되었습니다. 동쪽 제국은 깨달았습니다. 서쪽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들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비잔티움, 그리스 제국, 라틴어는 사라졌습니다. 6세기 후반부터 그리스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전통은 잊혀졌습니다. 그리스의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비잔티움은 천년을 더 살았습니다. 페르시아와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랍 칼리프국과 싸웠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불가르족과 싸웠습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십자군과 싸웠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싸웠습니다. 마침내 졌습니다. 1453년 5월 29일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습니다.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성벽에서 전사했습니다. 1123년 만에 로마 제국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395년으로 돌아갑니다. 테오도시우스가 죽던 날, 그날 제국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오클레티아누스도 제국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다시 합쳐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아들들에게 제국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합쳐졌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자신도 형제와 제국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다시 합쳐졌습니다. 하지만 395년 후에는 다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역사가들은 경제적 이유를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의 경제 체제가 너무 달랐다고. 동쪽은 도시경제, 상업, 무역, 서쪽은 대토지 소유, 농업, 자급자족. 다른 역사가들은 문화적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와 라틴, 동방과 서방, 두 세계는 처음부터 달랐다고. 또 다른 이들은 군사적 이유를 지적합니다. 서쪽은 게르만족의 침입로였습니다. 라인강, 도나우강, 방어하기 불가능했습니다. 동쪽은 자연 요새였습니다. 산맥, 사막, 바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단순했습니다. 두 제국이 서로를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루피누스와 스텔리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두 후견인은 적이었습니다.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알라리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하지만 루피누스가 스텔리코의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탈리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하지만 동쪽은 서쪽을 돕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하지만 라벤나와 콘스탄티노플은 서로 편지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제국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자였습니다. 서쪽이 무너질 때 동쪽은 웃었습니다. 적어도 속으로는. 왜냐하면 동쪽은 알았습니다. 서쪽의 파멸이 동쪽의 구원이라는 것을. 야만인들이 서쪽을 약탈하는 동안 동쪽은 평화로웠습니다. 동쪽이 야만인들에게 돈을 주고 서쪽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전략,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외교관들은 이것을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야만인과 야만인을 싸우게 만들기, 금으로 평화 사기, 한 손으로는 협상하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숨기기, 비잔틴 외교, 천년을 살아남은 비결. 서쪽은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만인과 협상한다고? 결코. 로마는 정복한다. 협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정복할 군단이 없었습니다. 오직 야만인 용병들만. 그리고 용병들은 배신합니다. 이것이 두 제국의 차이였습니다. 동쪽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서쪽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동쪽은 살아남았습니다. 서쪽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쪽이 진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쪽의 유산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야만인 왕국들, 프랑크, 서고트, 동고트, 반달, 부르근트 모두 로마를 흉내냈습니다. 로마법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관료를 고용했습니다. 라틴어로 문서를 썼습니다. 프랑크 왕 크로비스는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496년. 이것이 유럽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교황은 로마에 남았습니다. 황제는 떠났지만 베드로의 후계자는 남았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자랐습니다. 800년.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왕 까르를 황제로 대관했습니다. 새로운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서쪽의 로마는 정치적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동쪽의 로마는 정치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로마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화되었습니다. 동방화되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 학자들이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탈리아로.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잔티움의 죽음이 유럽의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앞서갔습니다. 395년으로 돌아갑시다. 메디올란의 황공, 테오도시우스의 침실, 황제가 마지막 숨을 쉽니다. 두 아들이 지켜봅니다. 아르카디우스는 생각합니다. 나는 동쪽의 황제다. 콘스탄티노플, 위대한 도시. 나는 부유할 것이다. 호노리우스는 생각합니다. 나는 무섭다. 나는 아직 아이인데.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제국이 얼마나 다른 운명을 맞이할지. 아르카디우스의 제국은 1000년을 살 것입니다. 호노리우스의 제국은 81년 안에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제국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테오도시우스의 심장이 멈춥니다. 의사가 확인합니다. 황제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당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숙직실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속삭임, 계획, 음모. 루피누스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동쪽은 내 것이다. 스틸리퀴코는 주먹을 쥡니다. 나는 서쪽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동쪽도. 두 남자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적입니다. 이것이 분열의 시작입니다. 정치적 분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1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심리적 분열입니다. 정신적 분열입니다. 영혼의 분열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경쟁자입니다. 적입니다. 그리고 적들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한 달 후 테오도시우스의 시신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합니다. 황금관에 담겨 향료로 방부 처리되어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성인들의 교회에서 엄숙한 예배, 슬픈 찬송가. 아르카디우스가 왕관을 씁니다. 동쪽의 황제. 같은 날 라벤나에서 호노리우스도 왕관을 씁니다. 서쪽의 황제, 두 소년 황제, 두 거대한 제국. 하지만 진짜 권력자는 따로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루피누스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는 동방 총독입니다. 393년부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루피누스는 엘루사 출신입니다. 남부 갈리아의 작은 도시. 하지만 그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거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뇌물, 횡령, 공갈. 모두가 그를 증오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합니다. 루피누스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황관 에우트로피우스. 황제의 침실 시종. 권력의 중심에 있는 남자. 에우트로피우스도 야심이 있습니다. 루피누스가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라벤나. 아니, 아직 밀라노의 저는 스텔리코가 모든 것을 지휘합니다. 그는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마기시터 밀리툼. 스텔리코는 반달족입니다. 야만인의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입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테오도시우스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스텔리코는 테오도시우스의 조카 세레나와 결혼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8년 전에 이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스텔리코를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가 죽기 전 스텔리코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들을 돌봐주게. 둘 다. 둘 다? 스텔리코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호노리우스뿐만 아니라 아르카디우스도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피누스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동쪽은 우리 것이다. 서쪽 야만인은 간섭하지 마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395년 봄,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알라리크. 고트족의 왕, 젊고 야심찬 전사. 프리기두스에서 1만 명의 동족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테오도시우스가 죽자 알라리크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로마를 섬겼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다. 알라리크는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트라키아를 가로지릅니다. 마케도니아로 내려갑니다. 마을들이 불탑니다. 농장들이 약탈당합니다. 도시들이 포위됩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황이 일어납니다. 루피누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군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쪽의 군단은 약합니다. 아드리아노플 이후로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메시지가 서쪽으로 갑니다. 스틸리코에게 도와주시오. 스틸리코는 기회를 봅니다. 동쪽에 개입할 명분. 그는 군대를 소집합니다. 프리기두스의 승리군,
동쪽과 서쪽 군단이 섞여 있습니다. 훌륭한 병사들, 경험 많은 전사들. 스틸리코는 발칸으로 진군합니다. 알라리크는 그리스로 도망칩니다. 스틸리코가 추격합니다. 테살리아의 산맥에서 스틸리코가 알라리크를 포위합니다. 좁은 계곡, 탈출구 없음. 승리가 보입니다. 바로 그때 콘스탄티노플에서 급사가 옵니다. 황제 아르카디우스의 명령, 루피누스가 작성한 것. 스틸리코는 즉시 동쪽 제국의 영토에서 철수하라. 동쪽 군단을 콘스탄티노플로 돌려보내라. 이것은 명령이다. 스틸리코는 분노합니다. 편지를 구겨버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르카디우스는 그의 황제이기도 합니다.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스틸리코는 동쪽 군단을 고트족 장군 가이나스에게 넘깁니다. 콘스탄티노플로 데려가게. 그리고 서쪽 군단만 데리고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알라리크는 탈출합니다. 웃으며 루피누스는 승리를 자축합니다. 스틸리코를 굴복시켰습니다. 동쪽이 서쪽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루피누스는 실수를 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395년 11월 27일 콘스탄티노플의 성문 밖 헤브도몬 평원. 동쪽 군단이 돌아옵니다. 가이나스가 이끕니다.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그들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루피누스도 함께합니다. 화려한 의식, 군대의 개선, 황제의 연설. 루피누스는 기쁩니다. 그의 군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군대가 다가옵니다. 정연한 대오. 갑자기 대오가 흐트러집니다.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루피누스를 향해 달려옵니다. 검이 번쩍입니다. 루피누스는 이해할 틈도 없습니다. 첫 번째 검이 그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두 번째가 그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세 번째가 그의 목을 뱁니다. 수십 개의 검이 그의 몸을 찢습니다. 루피누스는 쓰러집니다. 피가 대리석 바닥을 적십니다. 병사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몸을 산산조각 냅니다. 팔을 자릅니다. 다리를 자릅니다. 한 병사가 루피누스의 잘린 오른손을 집어듭니다. 군중 속을 걸어갑니다. 돈을 주시오. 돈을 주시오. 루피누스의 손을 흔들며 조롱합니다. 루피누스의 탐욕을 비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루피누스의 시체. 아르카디우스는 그저 서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입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이나스가 황제에게 다가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폐하, 반역자가 처단되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것이 18살 황제의 권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루피누스의 암살을 명령했을까요? 스틸리코? 그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루피누스는 그의 적이었습니다. 가이나스? 그는 실행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세레나? 스틸리코의 아내, 테오도시우스의 조카. 그녀는 루피누스를 증오했습니다. 아니면 에우트로피우스? 환관. 루피누스의 가장 큰 경쟁자, 권력을 원하는 남자. 역사는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연루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루피누스는 죽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에우트로피우스가 재빨리 움직입니다. 황제의 귀에 속삭입니다. 새로운 총독을 임명합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며칠 만에 에우트로피우스가 동쪽 제국의 진짜 지배자가 됩니다. 황관이 로마 제국을 다스립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에우트로피우스는 똑똑합니다. 교활합니다. 그는 루피누스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 스틸리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397년, 에우트로피우스는 아르카디우스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플라비우스 스틸리코는 동쪽 로마 제국의 공적이다. 그의 재산을 몰수한다. 그를 보는 자는 누구든 죽여야 한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스틸리코, 동쪽에 오지 마라. 스틸리코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동쪽과 전쟁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쪽에도 위기가 계속됩니다. 398년, 아프리카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길도라는 자가 스스로를 아프리카의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아프리카, 로마의 곡창. 아프리카가 없으면 로마는 굶주립니다. 스틸리코는 군대를 보냅니다. 길도가 패배합니다. 살해됩니다. 아프리카가 다시 복종합니다. 스틸리코의 권력이 강해집니다. 400년, 호노리우스가 스틸리코의 딸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황제의 장인, 최고의 지위. 하지만 스틸리코에게는 더 큰 야심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동쪽을 원합니다. 테오도시우스가 그에게 두 아들을 모두 맡겼다고 믿습니다. 396년, 알라리크가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스를 약탈합니다. 아테네를 위협합니다. 스틸리코가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갑니다.
알라리크를 아르카디아 산맥으로 몰아넣습니다. 다시 포위, 다시 승리가 눈앞, 그리고 다시 알라리크가 탈출합니다. 어떻게? 역사가들은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스틸리코가 일부러 알라리크를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알라리크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동쪽을 압박하는 도구로. 다른 하나는 스틸리코의 병사들이 약탈에 정신이 팔려 경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알라리크는 다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콘스탄티노플이 알라리크와 거래합니다. 에우트로피우스는 알라리크에게 일일이 구매 군사령관직을 줍니다. 매년 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조건은 서쪽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알라리크는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이제 공개적으로 적입니다. 야만인을 이용해 서로를 공격합니다. 로마의 통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00년, 에우트로피우스가 실각합니다. 궁정음모, 황제의 아내 아일리아 에우독시아가 그를 몰아냅니다. 두 아들이 제국을 나눈 그날, 세계가 갈라진 그날, 그날은 끝났습니다. 1630년 전에. 하지만 그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미래에. 로마 제국, 통일되었다가 분열되었다가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문명 속에. 테오도시우스 대제, 마지막 통일 황제. 그가 숨을 거둘 때 제국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살았습니다. 로마의 아이디어, 법, 질서, 문명, 제국, 그리고 경고, 분열의 경고, 자부심의 경고, 협력 실패의 경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내일, 영원히. 로마 제국의 분열. 395년 1월 17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 세계를 바꾼 날. 그리고 우리를 만든 날. 기억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반복하지 마십시오. 로마의 실수를.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1630년 전,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한 제국이 갈라졌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세계, 감사합니다. 고트족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402년, 호노리우스는 수도를 옮깁니다. 라벤나로. 라벤나, 늪지대의 도시. 주변이 물과 습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육로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바다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요새, 겁쟁이를 위한 완벽한 수도. 호노리우스는 거기서 나머지 인생을 보낼 것입니다. 안전하게, 비겁하게. 405년, 새로운 위협이 옵니다. 라다가이수스, 고트족 왕.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습니다.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과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거대합니다. 라다가이수스는 피렌체를 포위합니다. 스틸리코가 다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406년, 피에솔레 전투. 스틸리코가 승리합니다. 라다가이수스를 생포합니다. 처형합니다. 1만 2천 명의 고트족 전사들이 항복합니다. 스틸리코는 그들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킵니다. 또 승리, 또 영광. 하지만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라인강 변경이 약해졌습니다. 스틸리코가 거기서 군대를 빼냈기 때문입니다. 406년 12월 31일, 라인강이 얼었습니다. 반달족, 알란족, 수에비족이 강을 건넜습니다. 갈리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로마 군대가 없었습니다.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갈리아가 불탔습니다. 407년, 브리타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군단들이 콘스탄티누스라는 병사를 황제로 선포합니다. 콘스탄티누스 3세. 콘스탄티누스 3세가 갈리아로 건너갑니다. 야만인들을 몰아냅니다. 일부는 갈리아를 장악합니다. 서쪽 제국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스틸리코는 대응할 계획을 세웁니다. 알라리크와 동맹을 맺겠다고. 알라리크의 군대를 이용해 갈리아를 되찾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엔 일리리쿰을 침공하겠다고. 동쪽으로부터 대담한 계획, 아니 절망적인 계획. 408년 5월, 동쪽에서 소식이 옵니다. 아르카디우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5월 1일, 나이 30일. 그의 아들 테오도시우스 2세가 황제가 됩니다. 7살. 호노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로 가려고 합니다.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스틸리코가 말립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궁정에서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스틸리코가 동쪽을 빼앗으려 한다. 그의 아들 에우키리우스를 콘스탄티노플 황제로 만들려 한다. 그는 배신자다. 올림피우스, 새로운 공직관, 스틸리코의 적. 그가 이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스틸리코는 야만인입니다. 그는 알라리크와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국을 팔아넘기려 합니다. 호노리우스는 약합니다. 쉽게 영향받습니다. 그는 소문을 믿기 시작합니다. 408년 8월 13일, 파비아. 호노리우스가 군대를 방문합니다. 올림피우스도 함께합니다.
올림피우스가 병사들에게 연설합니다. 스틸리코를 비난합니다. 병사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스틸리코의 지지자들을 살해합니다. 장교들을 죽입니다. 호노리우스는 그저 지켜봅니다. 소식이 라벤나에 도착합니다. 스틸리코는 알게 됩니다. 그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반란을 일으킵시다. 병사들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스틸리코는 고개를 젓습니다. 내전은 안 된다. 제국은 이미 충분히 약하다. 그는 교회로 피신합니다. 라벤나의 성당, 피난처를 구합니다. 8월 22일, 병사들이 교회를 포위합니다. 그들은 맹세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황제께 데려갈 뿐입니다. 스틸리코는 나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이 번쩍입니다. 스틸리코의 목이 떨어집니다. 서쪽 로마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에우케리우스도 살해됩니다. 로마에서 그의 아내 세레나도 처형됩니다. 교살당합니다. 스틸리코의 가족 전체가 전멸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스틸리코의 동맹자였던 야만인 병사들의 가족이 학살당합니다. 이탈리아의 도시들에서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 살해됩니다. 왜? 그들이 야만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야만인 병사들은 분노합니다. 3만 명이 진영을 떠납니다. 알라리크에게 갑니다. 알라리크의 군대가 갑자기 거대해집니다. 408년 가을, 알라리크가 이탈리아로 진군합니다. 이번에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스틸리코가 죽었습니다. 유능한 장군이 없습니다. 10월, 알라리크가 로마를 포위합니다. 공황, 기아, 질병, 로마 원로원이 협상합니다. 어마어마한 몸값을 약속합니다. 금 5천 파운드, 은 3만 파운드, 비단 4천 장, 가죽 3천 장, 후추 3천 파운드. 로마의 부가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알라리크는 만족하며 떠납니다. 하지만 409년, 그는 다시 옵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410년 8월 24일, 로마의 성문이 열립니다. 살라리아 문, 누군가 안에서 열었습니다. 고트족이 들어옵니다. 3일 동안 로마가 약탈당합니다. 800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원전 390년, 갈리아의 브렌누스 이후 처음입니다. 불이 타오릅니다. 비명이 울립니다. 보물이 약탈당합니다. 하지만 알라리크는 명령합니다. 교회는 건드리지 마라. 교회로 피신한 자들을 죽이지 마라. 알라리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리우스파이지만. 그래서 로마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영원한 도시, 세계의 여왕, 정복당했습니다. 충격이 온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히에로니무스 성인은 썼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도시가 정복당했다. 내 목소리가 막히고 이 글을 쓰는 동안 흐느낌이 말을 방해한다. 북아프리카의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의 도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들이 말하기를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신들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반박했습니다. 지상의 도시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의 도시는 영원하다고. 로마의 몰락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만 라벤나에서 호노리우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완벽해서 진실인 것처럼 전해집니다. 전령이 왔습니다. 로마가 죽었습니다. 호노리우스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불가능해. 방금 먹이를 줬는데. 그는 로마라고 이름 붙인 애완닭을 생각했습니다. 전령이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아니페아, 도시 로마입니다. 고트족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호노리우스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 도시. 그래, 그건 괜찮네. 내 로막은 무사한가 보구나. 이것이 서쪽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진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퍼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노리우스는 무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콘스탄티노플은 안전했습니다. 알라리크는 감히 그곳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 3중 방어선, 난공불락. 7살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섭정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안테미우스, 현명한 총독. 안테미우스는 외교를 잘했습니다. 훈족에게 금을 주고 평화를 샀습니다. 페르시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동쪽 제국은 번영했습니다. 로마가 불타는 동안 콘스탄티노플의 시장은 번화했습니다. 서쪽이 굶주리는 동안 동쪽의 곡창은 가득했습니다. 냉혹한 현실, 두 제국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410년 이후 서쪽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411년 콘스탄티누스 3세가 히스파니아까지 장악했습니다. 413년
호노리우스의 장군들이 콘스탄티누스 3세를 패배시켰습니다.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갈리아는 혼란 상태였습니다. 반달족, 수에비족, 알란족이 히스파니아로 넘어갔습니다. 415년 서고트족이 아키타니아에 정착했습니다. 로마의 동맹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왕국. 430년대 반달족이 히스파니아에서 북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가이스리크 왕이 이끌었습니다. 435년 반달족이 히포레기우스를 포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439년 카르타고가 함락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수도 로마의 곡창이 사라졌습니다. 455년 반달족이 바다를 건너 로마를 다시 약탈했습니다. 알라리크보다 더 철저하게 14일 동안. 이번에는 보물들이 배에 실려 카르타고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황금초 대 티투스가 가져온 것. 이제 아프리카로. 로마는 텅 비었습니다. 서쪽 제국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455년부터 476년까지 21년 9명의 황제. 대부분이 1년도 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14살. 476년 9월 4일 오도아케르가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황제의 휘장을 콘스탄티노플로 보냈습니다. 서쪽 로마 제국 끝. 하지만 동쪽은 살아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번영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는 현명하게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섭정들의 도움으로 그는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438년 테오도시우스 법전, 로마법의 정리. 후세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425년 콘스탄티노플 대학, 그리스어와 라틴어, 철학과 수사학, 법학과 신학, 지식의 등대, 1000년 동안 빛날 것입니다. 그는 성벽을 강화했습니다. 413년 대지진 이후 테오도시우스 성벽, 6km의 삼중 성벽, 높이 12m, 100개가 넘는 탑. 이 성벽은 1000년을 버틸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랍 칼리프국이 와도 버틸 것입니다. 불가르족이 와도 견딜 것입니다. 러시아 공국이 와도 막아낼 것입니다. 오직 십자군의 배신과 오스만의 대포만이 이 성벽을 뚫을 것입니다. 페오도시우스 2세는 450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풀케리아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풀케리아, 독실한 여자, 영리한 정치가. 그녀는 마르키아누스를 남편이자 공동 황제로 선택했습니다. 마르키아누스는 강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훈족 왕 아틸라에게 거절했습니다. 곡물은 없다. 우리는 적들에게 금을 주지 않는다. 오직 철을 준다. 검의 형태로. 아틸라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쪽으로 갔습니다. 갈리아를 침략했습니다. 451년 카탈라우눔 전투로 서고트족과 로마군의 연합이 아틸라를 막았습니다. 아틸라는 후퇴했습니다. 452년 이탈리아를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과 기아로 군대가 약해졌습니다. 교황 레오 1세가 협상했습니다. 아틸라는 물러갔습니다. 453년 아틸라가 죽었습니다. 결혼식 밤에 코피로. 훈족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동쪽 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지혜로운 외교로, 강한 성벽으로, 풍부한 금으로. 서쪽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무능한 황제들로, 끝없는 내전으로, 야만인 침략으로. 왜 이렇게 다른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지리? 그렇습니다. 동쪽은 자연 요새였습니다. 산맥, 사막, 바다. 서쪽은 평원이었습니다. 열린 국경. 경제? 그렇습니다. 동쪽은 부유했습니다. 무역의 중심. 서쪽은 가난해졌습니다. 농업, 경제, 문화? 그렇습니다. 동쪽은 교육받은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서쪽은 군사적 전통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협력의 부재. 처음부터 395년부터 두 제국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루피누스와 스틸리코, 에우트로피우스와 스틸리코, 콘스탄티노플과 라벤나. 서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알라리크를 함께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싸웠습니다. 야만인들을 함께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보냈습니다. 제국을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살 길을 찾았습니다. 동쪽은 살았습니다. 서쪽이 죽었기 때문에. 서쪽은 죽었습니다. 동쪽이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분열의 진짜 의미입니다. 정치적 분열이 아닙니다. 영토의 분할이 아닙니다. 마음의 분열입니다. 충성심의 분열입니다. 정체성의 분열입니다. 테오도시우스가 죽던 날
제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분열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가 콘스탄티노플을 세웠을 때 330년 그리스 동쪽과 라틴 서쪽 두 세계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테트라르키아를 만들었을 때 293년 4개의 수도, 4개의 권력 중심, 통일은 환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로마는 너무 컸습니다. 한 사람이, 한 도시가, 한 문화가 다스리기엔 어쩌면 분열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은 가능했습니다. 두 형제 제국이 함께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분열은, 경쟁을, 적대를. 그 결과 서쪽은 476년에 멸망했습니다. 181년 만에 동쪽은 1453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058년 동안.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둘 다 패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로마 제국은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395년 1월 17일 테오도시우스가 죽은 날. 그날은 단순히 한 황제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통일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천년의 꿈이 깨진 날이었습니다. 한 제국, 한 황제, 한 법, 한 평화, 팍스 로마나 사라졌습니다. 대신 두 개의 제국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증오하며, 서로를 파괴하며. 하나는 빠르게 죽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났습니다. 서쪽에서는 게르만 왕국들, 프랑크, 서고트, 롬바르드, 이들이 중세 유럽이 될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로마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교황이 새로운 헌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800년 카를 대제가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새로운 서쪽, 동쪽에서는 비잔티움, 그리스 문화의 꽃, 정교회의 요람. 그들은 자신을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1000년 동안. 하지만 세계는 그들을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제국이라고. 1453년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을 때 마지막 황제의 이름은 콘스탄티노스였습니다. 콘스탄티노스 11세, 첫 번째 콘스탄티누스처럼 그도 전사했습니다. 성벽을 지키다가. 그리고 러시아의 이반 3세가 자신을 차르라고 선언했습니다. 카이사르, 황제,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라고. 로마의 유산은 10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변형되어, 분열되어,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럽의 법, 로마법에서 왔습니다. 교회의 조직, 로마 제국을 본땠습니다. 건축의 양식, 로마의 아치와 돔, 언어들, 로마의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로마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순간 395년 1월 17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메디올란, 황궁, 한 남자가 숨을 거둡니다. 테오도시우스 대제, 마지막 통일 황제. 그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가 끝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서 두 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동쪽의 시대, 비잔티움, 천년의 영광. 서쪽의 시대, 중세 유럽, 혼란과 재탄생. 둘 다 로마의 자식들입니다. 둘 다 로마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로마가 아닙니다. 진짜 로마, 통일된 로마는 테오도시우스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날 세계는 변했습니다. 제국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문명이 두 길로 나뉘었습니다. 역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630년 후 여전히 그 분열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동방과 사방, 정교회와 가톨릭, 비잔틴 전통과 로마 전통, 그리스 문화와 라틴 문화, 모두 395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테오도시우스가 마지막 숨을 쉬던 날, 두 아들이 울던 날, 제국이 둘로 갈라지던 날, 역사가 바뀌던 날,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1월 17일 395년 로마 제국 분열의 날, 세계가 변한 날, 샵 로마 제국의 분열 제2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동쪽은 살아남았고 서쪽은 멸망했을까요? 지리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경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생존의 의지, 적응의 능력,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갑시다. 430년대 젊은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가 궁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배웁니다. 알렉산더 대왕,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선생님이 묻습니다. 황제 폐하, 위대한 정복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테오도시우스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나는 현명한 통치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동쪽과 서쪽의 차이였습니다. 서쪽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꿈꿨습니다. 로마의 독수리, 군단의 행진, 승리의 개선식. 하지만 더 이상 군단이 없었습니다. 오직 야만인 용병들만. 동쪽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생존해야 합니다. 어떻게? 외교로, 금으로, 지혜로. 비잔틴 외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적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을. 흔족이 고트족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아랍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가르족이 아바르족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열하고 지배하라. 로마의 옛 원칙.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칼이 아니라 금으로. 군단이 아니라 외교관으로. 450년대 훈족의 아틸라가 위협했을 때 콘스탄티노플은 무엇을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아니요. 돈을 주었습니다. 매년 700파운드의 금. 거대한 금액. 하지만 전쟁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교활하게 아틸라를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갈리아에 더 많은 부가 있다고 속삭이며 아틸라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동쪽은 안전했습니다. 내목한가요? 그렇습니다. 효과적인가요? 절대적으로. 서쪽은 이것을 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은 이것을 생존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역사가 답했습니다. 453년 아틸라가 죽었습니다. 훈족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동쪽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서쪽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470년대 이사우리아인의 반란, 제노 황제가 간신히 진압했습니다. 480년대 오도아케르가 이탈리아를 지배했습니다. 동쪽 황제의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490년대 동고트족의 테오도리크가 이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동쪽 황제의 축복으로. 동쪽은 서쪽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전략적으로 물러선 것입니다. 야만인들에게 서쪽을 맡겼습니다. 동쪽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날을. 그날이 왔습니다. 6세기 초반 유스티누스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418년 늙은 군인, 무식하지만 현명했습니다. 그의 조카 유스티니아누스가 진짜 힘이었습니다. 젊고 야심찬 법률가. 427년 유스티누스가 죽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비잔티움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하나.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재건, 서쪽을 되찾는 것, 지중해를 다시 로마의 호수로 만드는 것. 미친 꿈? 어쩌면. 하지만 그는 시도했습니다. 먼저 그는 제국을 정비했습니다. 429년 니카 폭동, 콘스탄티노플의 경마장 파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시가 불탔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의 아내 테오도라가 말했습니다. 전 서커스 배우였던 여자, 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여자. 자주색은 훌륭한 수입니다. 황제의 자주색 망토는 훌륭한 장례복이라는 뜻입니다. 도망치느니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머물렀습니다. 장군 벨리사리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경마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폭동이 진압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즉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성 소피아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거대한 돔, 황금 모자이크. 437년 완공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입장하며 외쳤습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능가했도다. 이것이 비잔티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전, 433년부터 434년까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코르푸스 유리스 키빌리스, 로마법의 완전한 정리, 천년의 법률지혜, 한 권의 책으로. 이 법전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1000년 후 유럽의 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의 가장 큰 꿈은 정복이었습니다. 433년 벨리사리우스가 아프리카로 항해했습니다. 1만 5천 명의 병사와 함께. 반달 왕국, 가이세리크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 벨리시사리우스가 카르타고 근처에 상륙했습니다. 반달군이 맞섰습니다. 아드데키몬 전투로 벨리사리우스가 승리했습니다. 카르타고가 함락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단다르왕 게르메르가 생포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로 끌려갔습니다. 개선식에서 모욕당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로마의 곡창, 다시 제국의 것. 유스티니아누스는 기뻐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다. 435년 벨리사리우스가 시칠리아를 점령했습니다. 436년 이탈리아 본토 침공, 동고트 왕국, 테오도리크의 후손들,
강력한 왕국. 전쟁은 힘들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440년, 라벤나가 함락되었습니다. 동고트 왕 비티게스가 항복했습니다. 452년, 동고트의 마지막 왕 테이아가 전사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다시 제국의 것. 유스티니아누스는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돌아왔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20년의 전쟁,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농장들이 황폐해졌습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 로마시, 한때 100만 명이 살았던 도시, 이제 5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 전쟁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국의 금고가 텅 비었습니다. 440년대, 히스파니아 남부도 정복했습니다. 서고트족으로부터. 지중해, 다시 로마의 호수. 유스티니아누스는 승리했습니다. 지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환상이었습니다. 408년, 페르시아가 동쪽에서 공격했습니다. 시리아를 침략했습니다. 비잔티움은 두 전선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서쪽에서 이탈리아를 정복하면서 동쪽에서 페르시아와 싸웠습니다. 너무 멀리 뻗쳤습니다. 441년, 재앙이 닥쳤습니다. 흑사병,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인류 역사상 최초의 흑사병 팬데믹. 콘스탄티노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곡물배를 타고 온 쥐들과 함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루에 1000명, 2000명, 5000명. 거리에 시체가 쌓였습니다. 묻을 곳이 없었습니다. 성벽의 탑에 쌓아 올렸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자신도 감염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제국의 인구가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어쩌면 3분의 1. 군대가 약해졌습니다. 세수가 줄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460년대,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로 침입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비잔티움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다시 야만인의 손으로. 유스티니아누스는 465년에 죽었습니다. 83살. 그의 정복,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법전,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건축, 성 소피아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의 꿈, 실패했습니다. 서쪽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서쪽은 더 이상 로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크족, 서고트족, 롬바르드족. 그들은 로마 문명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변형시켰습니다. 라틴어는 변했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로마법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게르만 관습과 섞였습니다. 기독교는 퍼졌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권위 아래. 로마의 유산, 하지만 새로운 형태로. 동쪽은 점점 더 그리스화되었습니다. 6세기 말, 라틴어가 사라졌습니다. 공식 언어는 그리스어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칭호도 바뀌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대신 바실레우스, 그리스어로 왕. 문화도 변했습니다. 로마의 검투사 경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이 부활했습니다. 종교도 달라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교황과 경쟁했습니다. 7세기, 두 교회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콘 논쟁, 성화상을 숭배해야 하는가? 서쪽은 예라고 했습니다. 동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예라고 했습니다. 11세기,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1054년, 대분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로마 교황이 서로를 파문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서쪽의 가톨릭, 동쪽의 정교회. 395년의 정치적 분열이 1054년의 종교적 분열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움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6세기와 7세기, 페르시아 제국과 싸웠습니다. 수십 년의 전쟁, 결국 승리했습니다. 628년, 헤라클리우스 황제가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을 위협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항복했습니다. 십자가의 유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리, 영광. 하지만 630년대,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랍인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새로운 종교. 그들은 사막에서 왔습니다. 신앙에 불타는 전사들. 630년대와 640년대, 그들은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북아프리카. 비잔티움의 가장 부유한 속주들, 사라졌습니다. 6세기 만에 제국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포위당했습니다. 여러 번. 674년부터 678년, 첫 번째 아랍 포위.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버텼습니다. 그리스 화약이 아랍 함대를 불태웠습니다. 717년부터 718년, 두 번째 포위. 또 버텼습니다. 비잔티움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변했습니다. 테마 시스템, 군사적 속주들, 농민, 병사들. 더 이상 용병이 아닙니다. 자신의 땅을 지키는 자유농민들.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을 막았습니다. 8세기와 9세기 비잔티움은 안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적들이 왔습니다. 불가르족, 슬라브족. 비잔티움은 그들과 싸웠습니다. 때로는 이겼습니다. 때로는 졌습니다. 하지만 생존했습니다. 9세기와 10세기 비잔티움은 반격했습니다. 바실리우스 2세, 불가르족 살해자. 그는 불가르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1018년 끔찍한 승리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1만 5천 명의 불가르 병사들. 바실리우스는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100명당 1명만 한쪽 눈을 남겼습니다.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게. 불가르 왕 사무엘은 그들을 보고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잔인한가요? 그렇습니다. 효과적인가요? 불가르족은 100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10세기 말 비잔티움은 다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1세기 새로운 위협이 왔습니다. 서쪽에서 노르만족. 그들은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비잔티움의 마지막 이탈리아 영토. 동쪽에서 셀주크 트루크족. 1071년 만지키르트 전투. 비잔티움 황제 로마노스 디오게네스가 대군을 이끌고 아나톨리아로 진군했습니다. 셀주크 술탄 알프 아르슬란이 맞섰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잔티움군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뒤쪽에서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장군들이 도망쳤습니다. 궁정 음모. 로마노스의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황제가 생포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포로가 된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프 아르슬란은 친절했습니다. 로마노스를 대접했습니다.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나톨리아, 비잔티움의 심장부, 군인들의 고향, 병사들의 땅, 투르크족에게 넘어갔습니다. 비잔티움은 약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12세기 초 절망적인 상황에서 황제 알렉시오스 콤네노스가 서쪽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우르바노는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동쪽의 형제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를 점령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십자군. 하지만 그것은 알렉시오스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병을 원했습니다. 수천 명의. 대신 온 것은 수만 명의 광신자들, 자신들의 의제를 가진. 첫 번째 십자군은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1099년. 하지만 비잔티움을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십자군, 실패. 세 번째 십자군,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십자군, 재앙. 1204년, 베네치아 상인들이 십자군을 콘스탄티노플로 돌렸습니다. 왜? 돈, 무역 경쟁, 복수. 4월 13일,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공격했습니다. 성벽이 뚫렸습니다. 십자군이 들어왔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교회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성화상들이 부서졌습니다. 유물들이 도난당했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 창녀들이 총대주교의 옥자에 앉아 춤을 췄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이 성체를 거리에 던졌습니다. 천년의 보물들, 로마와 그리스의 유산, 파괴되거나 서쪽으로 실려갔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라틴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군의 꼭두각시 왕국. 하지만 비잔티움은 죽지 않았습니다. 니케아에서, 트레비존대에서, 에피루스에서 망명 정부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261년 니케아의 미카엘 팔레올로고스가 콘스탄티노플을 되찾았습니다. 라틴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비잔티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한때 거대했던 제국, 이제는 도시 하나와 몇 개의 석주. 인구는 줄었습니다. 경제는 파괴되었습니다. 군대는 약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적이 동쪽에서 왔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족. 14세기 그들은 아나톨리아를 정복했습니다. 14세기 말 발칸반도로 넘어왔습니다. 1386년 코소보 전투. 세르비아가 패배했습니다. 1396년 니코폴리스 전투로 십자군이 패배했습니다. 1400년대 콘스탄티노플은 고립되었습니다. 오스만 영토에 둘러싸인 섬. 하지만 성벽은 여전히 버텼습니다. 1400년대 초 술탄 바예지드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다 동쪽에서 티무르가 왔습니다. 몽골의 후예. 1402년 앙카라 전투. 티무르가 바예지드를 패배시켰습니다. 생포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잔티움은 숨을 쉬었습니다. 50년 더. 하지만 50년 후 오스만이 돌아왔습니다. 메흐메드 2세, 젊은 술탄, 21살. 야망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는 것. 1452년 겨울, 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대포. 오르반이라는 헝가리 기술자가 설계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10m 길이, 700kg의 돌을 쏠 수 있었습니다. 1453년 4월 6일, 오스만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습니다. 8만 명에서 10만 명. 거대한 군대, 비잔티움은 7,000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 48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싸웠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 1000년 동안 도시를 지킨 성벽. 대포가 쏘았습니다. 붐, 붐, 붐. 하루에 100발, 200발. 성벽이 흔들렸습니다. 돌들이 떨어졌습니다. 틈이 생겼습니다. 밤에 방어자들이 수리했습니다. 돌과 나무로.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5월 28일 밤, 메르메드가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5월 29일 새벽,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 바시, 바주크, 비정규군, 소모품. 그들이 돌격했습니다. 성벽으로.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 아나톨리아 병사대, 훈련된 전사대. 그들도 격퇴당했습니다. 세 번째 파도, 예니체리, 술탄의 정예군. 그들이 틈으로 쏟아졌습니다. 방어자들이 싸웠습니다. 필사적으로. 황제 콘스탄티노스가 성벽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을 들고. 그는 외쳤습니다. 제국이 없는 황제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황제의 휘장을 벗었습니다. 병사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전투의 혼란 속으로. 그의 시체는 결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메흐메드가 콘스탄티노플로 입성했습니다. 성 소피아 대성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제단에 올라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모스크다. 비잔티움 제국 끝. 1123년간의 역사 끝. 로마 제국의 마지막 조각 사라졌습니다.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에서 학자들이 탄식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가 무너졌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한 수도사가 섰습니다. 두 개의 로마가 무너졌다. 세 번째가 서 있다. 네 번째는 없을 것이다. 모스크바 제3의 로마. 로마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형되어, 분산되어,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395년의 분열에서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통일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 형제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분열은 쉽지만 재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 395년 1월 17일, 테오도시우스가 죽던 날, 제국이 둘로 갈라진 그날, 서쪽은 81년을 살았습니다. 동쪽은 1058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결국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로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열은 영구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가톨릭과 정교회, 라틴어와 그리스어, 서유럽과 동유럽, 오늘날까지 이 분열이 보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서쪽과 동쪽, 1630년 전의 분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유산도 살아있습니다. 서쪽의 유산, 로마법, 가톨릭교회, 르네상스, 계몽주의, 동쪽의 유산, 비잔틴 예술, 정교회, 그리스 철학의 보존, 키릴 문자. 둘 다 로마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에 그 두 유산의 후예들입니다. 로마 제국, 분열되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법에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건축에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사상에 살아있습니다. 테오도시우스가 마지막 숨을 쉬던 그날, 두 아들이 제국을 물려받던 그날, 세계가 변하기 시작한 그날,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유럽을, 오늘날의 세계를. 395년 1월 17일, 로마 제국 분열의 날, 역사가 갈라진 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날. 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루피누스와 스텔리쿠가 협력했다면, 만약 동쪽과 서쪽이 알라리크를 함께 막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은 논쟁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분열은 필연적이었다고, 제국이 너무 컸다고, 두 세계가 너무 달랐다고.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협력이 가능했다고, 통일된 제국이 야만인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진실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열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서쪽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했습니다. 중세 유럽, 봉건세, 기사도, 고딕 대성당, 카를 대제의 제국, 800년. 그는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로. 새로운 로마 제국. 하지만 게르만적이고 기독교적이었습니다. 이 제국은 1000년을 지속될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으로 볼테르는 나중에 조롱할 것입니다. 신성하지도 로마적이지도 제국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마의 이름을 이어갔습니다. 동쪽의 폐허에서도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키에프로스, 블라디미르 대공이 1988년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잔티움으로부터 정교회가 북쪽으로 퍼졌습니다. 키릴 문자, 성화상, 비잔틴 전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의 이반 3세가 선언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다. 그의 손자 이반 뇌제가 1547년 차르로 대관되었습니다. 카이사르, 황제, 로마의 계승자. 발칸반도에서도 유산이 살아남았습니다. 세르비아, 불가리아, 로마니아, 그리스. 모두 정교회, 모두 비잔틴 전통. 1453년 이후에도 비잔티움의 문화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스 학자들이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책들을 가지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호메로스, 유클리드. 이탈리아의 학자들이 그것들을 읽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르네상스, 재탄생. 고대의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비잔티움 덕분에 보존된. 아이러니하게도 비잔티움의 죽음이 유럽의 재탄생을 일으켰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또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항해 시대. 오스만이 동방무역로를 지배했습니다. 비단, 향료, 보석. 유럽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항해했습니다. 1492년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바스코다 가마가 남쪽으로 항해했습니다. 1498년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마젤란이 세계를 일주했습니다. 1519년부터 1522년 세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분열, 395년.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두 개의 기독교, 가톨릭과 정교회, 두 개의 문화, 라틴과 그리스, 두 개의 법체계, 로마법과 비잔틴법, 두 개의 예술 양식,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1600년 동안 이 분열은 유럽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을 보십시오.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폴란드, 헝가리, 체코. 한때 서쪽 로마의 영향권,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한때 동쪽 로마의 영토. 다른 역사, 다른 전통, 다른 정체성.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2022년 서쪽을 향한 우크라이나, 동쪽을 지키려는 러시아. 1000년 전의 분열이 여전히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것이 395년의 유산입니다. 분열, 영구적인 분열. 하지만 그것만이 유산은 아닙니다. 로마의 다른 유산도 있습니다. 법의 지배, 시민권, 공화정의 이상, 제국의 꿈. 오늘날 모든 서양 국가는 로마의 후예입니다. 미국의 상원, 로마 원로원을 본땄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왔습니다. 영국의 쿤먼로, 로마법의 원칙을 포함합니다. 유럽연합, 팍스 로마나의 꿈. 모든 것이 로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통일된 로마, 분열된 로마, 멸망한 로마. 하지만 죽지 않은 로마.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아이디어, 법의 아이디어, 문명의 아이디어. 로마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통일은 어렵다는 것, 분열은 쉽다는 것, 협력은 생존을 의미한다는 것, 경쟁은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 자부심은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 현실주의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서쪽은 자부심을 선택했습니다. 동쪽은 현실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서쪽은 빨리 죽었습니다. 동쪽은 100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열된 것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서 있거나 따로 무너지거나. 로마의 교훈입니다. 오늘날의 교훈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브렉시트, 민족주의, 분열. 미국을 보십시오. 양극화, 분열, 내전의 언어. 세계를 보십시오. 국경, 장벽, 분쟁. 우리는 로마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통일을 버리고 있습니까? 협력을 잊고 있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만약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로마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분열은 파괴로 이어집니다. 자부심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협력의 실패는 문명의 종말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무너질 것입니까? 로마처럼 미래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메디올란에서 395년 1월 17일 테오도시우스가 죽던 그날 1월 17일 테오도시우스가 마지막 숨을 거둔다. 그 순간 세계는 둘로 갈라졌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00년 전 로마 제국이 피로 물들던 시대로 서기 3세기 제국은 불타고 있었다.